김현정의 뉴스 쇼.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태양이 가장 높고 일사량도 가장 많다는 하진날 인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이 긴 이번 주 국회도 정부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거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내일 중에는 최종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6.13 선거의 압승으로 정부의 개혁 작업 속도가 확 붙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6.13 선거 이후에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죠. 특히 참패한 자유한국당 상황이 지금 아주 좋지 않은데요. 친박, 비박 이름이 다시 튀어나오고 목을 친다 이런 거친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과연 국회가 검토하고 통과시킬 여력이 될는지 생각하자니 참 갑갑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어디부터 갈까요? 친박 비박의 끝장 토론 한국당 의원총회입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친박 비박 개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오늘 열리는 겁니까?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혁신안을 논의하는데요. 네. 결국 친박 비박 대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앙당 축소를 핵심으로 한 혁신안을 제시한 뒤에 비박계와 함께 인적 청산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에 맞선 친박계가 반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메모 한 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 메모 내용에 목을 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비박계 박성중 의원의 그 메모 내용이 드러나면서 친박계 전체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혁신안이 추진되면요. 비박계가 일단 당의 주도권을 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 내홍은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당 선언,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친박계 맏형이죠.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예. 앞서 김무성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은 불출마는 아니고 탈당 선언을 한 거고 네, 현재까지는요. 비박계 좌장 김무성 의원은 아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초선인 윤상직 의원까지 그 불출마 선언 그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또 정종섭, 김정은 의원 역시 불출마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의 또는 타의에 따른 이선 후퇴 도미노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려놔야지 이 개혁의 순수성, 그러니까 권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위에서 저러는 거야라고 믿어주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들이 계속 예. 빗발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진들이 내려놓기 시작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잠시 후에 이른바 그 복당파 모임에서 메모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분 김영우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북미 회담 끌지 않겠다는 볼턴입니다. 볼턴 대북 강경파 아닙니까? 네. 다시 북한 압박하는 겁니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길게 늘어지는 회담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싶고 북한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압박 같고. 어쨌든 북한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서요. 김정은 앞에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또 탄도미사일 포기에 대한 선택지들이 놓여 있고 이것을 선택하면 북한은 매우 다른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화학 무기가 들어갔네요. 핵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언급한 것이죠. 그 모두가 폐기 대상이라는 건데 북한도 그 전체를 폐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 이게 바로 볼턴의 전언이거든요. 그래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러시아 국빈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네. 오늘 가는 거죠? 오늘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하는데 이게 19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구하는 게 일단 가장 큰 목적이겠죠. 예. 예. 또 다른 숙제는 경제협력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나인 브릿지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 철도, 항만 등 9개의 다리를 도와서 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북한의 참여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모델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밤사이에 또 들어온 큰 뉴스가 한진그룹 이명희 씨,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뉴스. 이건 말이죠.
네.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이제 선임 기자가 아니라 대기자입니다. 권영철 대기자가 Y뉴스에서 왜 기각됐을까 2부에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수술대 위에 올라서 이 대수술을 집도할 맹인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 기존의 전대를 준비하던 당권 주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의 싸움 격화 등이 적힌 한 의원의 휴대폰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혀 오해를 가질 필요 없고 친박 비박을 가리면서 대여투 정력을 강화하고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예, 6.13 선거 끝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이제 당 수습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자유한국당에 메모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박성준 의원의 메모인데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한 복당파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메모를 적었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박 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 모인다. 줄긋고 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정종섭 등등. 세력화가 필요하다. 화살표 긋고 목을 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가 언론에 흘러나오자 친박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봐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복당파 아니냐. 결국 김성태 혁신안이란 건 복당파가 친박 목을 치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권한대행 오늘 의총에서 이 혁신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합니다. 될까요? 그리고 복당파의 진위는 뭐였는지 이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우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입니다. 그 복당파 모임에서 오간 얘기를 내가 정리한 거다라는 게 박성준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거든요. 네. 그 모임에 참석을 하셨더랬죠? 저는 갔었는데요. 예. 애매한 게 저는 사실 그 18대부터 이제 같이 좀 친하게 모이는 그 삼선 의원들 모임이 좀 있어요. 예. 예, 그 모임 연락을 받고 갔다가 저는 마침 또 다른 인터뷰 약속이 있어가지고 참석했다가 금방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그 박성중 의원 그 메모 파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맥락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지금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다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 계파 문제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잠깐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가기는 가셨는데 중요한 얘기 나올 때 이 메모에 담긴 이런 이야기들 오갈 때는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몇 명이나 모이셨어요 그날? 제가 갔을 때는 한 7명, 8명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왔다 뭐 가신 분도 있고 다 합쳐갖고 한 20명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제가 갔을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고요. 박성준 의원은 여러분 개별 인터뷰는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제 공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아마 이분이 어제 회견에서 한 얘기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생각을 적은 메모가 아니라 그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한 거다. 네. 이렇게 그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 친박계가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들이 뭉치고 있다. 이들이 우리의 목을 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복당파 의원들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저는 전혀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목을 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은 저는 이것은 무슨 뭐 정말 범죄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조폭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친박계의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페북에도 이제 여러 차례 글을 올렸어요. 예. 지금 잘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잘못하면 탄핵 시즌 2로 간다 이거. 탄핵 시즌 2로 간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탄핵 때는 그 탄핵을 해야 된다. 또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또 탄핵을 하고도 또 당에 남아있던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때 굉장히 당내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른정당을 이제 만들게 됐죠. 저도 이제 그렇게 움직였고,
예, 그런 갈등이 재현된다면은 저는 우리 당은 그야말로 희망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당 스스로 지금 자정 능력이 없어요. 거의 그 공황 상태입니다. 패닉 상태,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서 또 모든 의원들은 또 선거 참패 그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그 격앙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소통이나 개파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이런 그 토론과 뭐 협의, 합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갈등 상황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탄핵 시즌 2가 벌어질 거다. 네. 그럼 탄핵 시즌 2라는 얘기는 결국 2020년 총선에선 참패, 총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보다 더 처절하게 참패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20대 공천 파동에서부터 사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 파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렇게 되면은 2020년 총선에서 완전히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겠죠. 최종 심판. 6.13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러면 이제 다음은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겠죠. 최후의 심판이 될 거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물갈이 시키고 도저히 정치인으로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고 자중을 해야 되고 자숙을 해야 되는데 개파 모임 뭐 저도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진짜로 개파끼리 좀 움직이고 있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 저는 그거 잘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시겠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아니 왜 모르세요, 김명우 의원님?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 치렀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만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민심을 또 여러 지역에서 제대로 이제 잘 느꼈을 그런 후보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개파 모임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결국은 어쨌든 뭐 김영우 의원은 잘 모르시겠다고 하지만 복당파 의원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어쨌든 믿지 못하고 있고 서로 지금 권력 쥐려고 혁신이 아니라 권력 쥐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있고 국민들 보기엔 지금 그게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의 그 혁신안이라는 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친박계에선 그 혁신안 그거 복당파에서 권력 쥐려고 만든 거 아니야? 김성태 의원 앞세워서 만든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 혁신안의 내용조차도 아직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또 김성태 그 원내대표 지금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인데요. 혁신안을 지금 만들 단계가 아닙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발언에서는 이제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 준비위원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오고 갔는데 지금 그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도 아닌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그 한두 마디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혁신안으로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것이 이제 당내 의견을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죠. 오늘 의총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권한대행 말씀은 올려봤자라고 혁신안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식으로 혁신 어떤 로드맵 정도 토론해 보자겠죠. 혁신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뭐 그 로드맵 토론은 될까요 오늘? 아니면 그 정도도 아마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분위기. 그 갑론을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의원들이 또 격앙돼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자체를 또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한 그 열띤 논쟁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결국은 서로를 신뢰 못하고 의심하는 게 근본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려면 나는 권력의 뜻 없습니다. 순수하게 당을 위한 마음이지 나는 뭐 당 권력 잡으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총선 불출마 선언, 뭐 탈당 이런 게 나옵니다. 서청원 의원은 탈당을 택했고 네.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친박계좌장, 비박계좌장으로 통하는 분들인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용단을 내리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또 이제 계파 싸움 하지 말아야 된다. 예, 뭐 예. 서청원 대표께서 어제 그 얘기를 또 많이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탈당을 하셨어요. 예. 예,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좀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고 거기에 우리는 모든 거취에 대해서 백지위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 거취를 일단은 정치는 또 현실인데요. 예, 예. 현실인데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잘못된 이 정치 행태 예. 건전한 보수가 아니라 추태 보수였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한 예. 저는 국민들 신뢰 얻을 수 없다고 보고 일단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 각오 그런 결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 서로 뭐 책임 전가하고 예. 당신은 나오지 마라, 당신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정말 그 권력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새누리당 의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전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국민들의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 정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비대위가 좀 꾸려져서 그런 안도 고려 가능한 아닙니까?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가장 전격적이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 비대위가 꾸려져서 예.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비대위가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이 총선 전원 불출마 선언 하자라고 결론이 나면 그거 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거취에 대해서 예. 우리가 연연해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솔직한 그 말씀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 전원 불출마 선언이라는 말이 현직 자유한국당 의원 입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전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가능한 당이라면?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런 선언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뭐 쉽지 어디를 않을 지지한다 것 이 같아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지지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건 그죠. 그 정도 정말 각오가 어려운 돼 있어야지. 진정성을 보이는 일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그런 지금 의미입니다. 하시는 거죠. 그래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개혁을 해나가는가 이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어제 대법원이 아주 특이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갑자기 KTX 해고 여승무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 이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를 한 건데요. KTX 사건 재판 거래는 없다고 주장한 대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대법원이요? 판결한 재판에 대해서 어떤 해명 자료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판결에 대해서 뭐 구구하게 이런 말 저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논란이 되고 아주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 직후에 잠깐 설명한다든지 그리고 이 정도예요. 공보판사가 있잖아요. 있죠. 보통 공보판사가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3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사건인데 네. 대법원이 나서서 해명 자료를 냈다.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 뭐 그 해명 자료 내용은 뭐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였던 당시 재판이었다.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실에서 집단 지성에 의해 한두 명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뭐 재판 거래가 있었니 없었느니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누가 봐도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 뭐 KTX 여승무원들이 재판 거래 의혹이 나온 직후부터 뭐 대법원에서 농성까지 벌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의식해서 낸 보도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X 여승무원 사건 당시에 재판 거래는 없었습니다라고 3년 4개월 만에 보도자료 해명자료를 낸 대법원. 이 뉴스에 행간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판관의 셀프 변호였다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KTX 여승무원 사건을 담당한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요. 예. 누구죠? 고영한 대법관입니다. 고영한 대법관. 고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처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숱하게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예.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 보면 사법부가 VIP 대통령하고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KTX 여승무원 판결이었습니다. 로 언급이 돼 있죠, 거기에. 네. 그래서 차성한 판사가 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법관으로 있고 그 사람이 냈던 판결에 대해서 예. 대법원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셀프 면죄부를 주는 행위 아니냐. 이 네, 보도자료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검찰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다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낸 행위 자체가 네. 시점이 참 공교롭습니다. 어제 검찰이 재판거래 고발 사건에 대해서 본격 착수했잖아요. 예. 수사를.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까지 제출해달라 이렇게 대법원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서 KTX 여승무원 판결은 정당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 누가 이거를 순수한 의도에서 보도자료 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을 향해서 우리 재판거래 없었거든. 그러니까 더 우리를 조사하려고 하지 마라고 이게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검찰이 아무리 수사한다고 해도 그 수사를 결국은 판결하는 곳은 또다시 법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법원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대법원에서 내버리면은 검찰이 보기에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야? 뭐야? 이런 상황에서 영장 전담 생각. 판사가 압수하십시오. 아니 뭐 누구 영장 발부하십시오. 이렇게 판사들이 판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입니다. 어떤 것들이 걱정이세요? 지금 대법원이 KTX 여승무원 사건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한두 개입니까? 많죠. 그럼 나머지 사건은 해명 안 할 거예요? 그럼 계속 해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해명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려고 그렇죠. 했으면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것만 콕 찍어서라는 얘기를 그럼 해명한 것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해명해야 돼요. 대법원은. 예.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파일 압수수색을 하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임의 제출로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받을 때 그동안은 410개 파일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24,500개에 해당하는 파일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24,500개. 이 파일은 그냥 그대로 둘 건가요? 하드디스크 다시 복구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나오거나 예. 앞으로 검찰과 대법원이 어떤 힘겨루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대법원이 억울한 걸 수도 있고요. 대법원이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검찰이 이제 수사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맞는 것인가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2612님 친박 비박하다가 쪽박 찬다 이런 말이 그 당 안에서도 나온다는데 개혁 잘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입으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제 7월부터는요, 여러분 주당 52시간만 근무하셔야 돼요. 추가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잔업 다 합쳐도 절대로 5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되자 노동자들은 무조건 반길 줄 알았는데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자 정부가 6개월 처벌 유예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주당 52시간,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이유는 뭔지 여러분 찬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어제 저희가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인터뷰를 살펴봤었는데 이수정 교수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내놨었습니다. 야산만 뒤질 게 아니라 개농장을 수색해야 된다. 그런데 손수호 탐정이 새로운 사실들을 더 발견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사라진 강진 여고생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이명희 씨 구속영장 밤사이에 또 기각이 됐는데 이 기각이 된 이유는 뭔지 한번 짚어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오늘이 6월 21일이죠. 그러니까 열흘 뒤부터 시행이네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야간 근무, 연장 근무, 추가 근무 모든 근무 다 합쳐도 52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물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내 업무는 52시간 안에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업무인데 그럼 그걸 집으로 싸가지고 가야 되나? 그리고 싸가지고 가서 일을 한들 추가 수당도 못 받는다는 소리냐? 그러자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늘리면 된다. 혼자 하던 일을 나누면 된다. 그러자 옳소, 좋다, 반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다. 반대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사장님들이 반대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니까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총리는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한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52시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52시간은 안 되겠는 건지 여러분 듣고 판단하고 문자 주십시오. 자, 먼저 52시간이 맞다, 긍정적이다 보시는 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서 안 된다 반대하시는 분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찬성하시는 이병훈 교수님. 예. 주 52시간 근무. 그러니까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점이 아니라 진작조는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작. 근거로는 이미 많이 알려지듯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예. 또 그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저조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장시간 노동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산업 재해라든가 사고가 그만큼 빈번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월라벨이라고 요새 그 유행어가 있을 텐데요. 예. 좀 제대로 좀 쉬고 가족들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생활이 노동에 치이는 노동 일 중독 사연이 그렇게 이제 지역이 되었던 것인 만큼 이미 지난 2008년에 예. 노사정 합의로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자라는 사회적 합의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제대로 이제 법제화가 안 되다가 또 이제 소송까지 치르게 되고 예.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달에 그 지난 68시간까지 최대 할 수 있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게 된 그런 과정은 저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다. 제가 팩트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짚을게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노동 시간이 길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길다. 벌써 10여 년 동안 멕시코가 1위고 우리가 이제 2위를 항상 달리고 있죠. 멕시코 다음이란 말씀이에요. 예. 자, 이병태 교수님. 예. 교수님, 아마 워라벨, 그러니까 일하고 삶의 밸런스를 맞추자라는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기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 인용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황당한 오해 내지는 왜곡이라고 하는 걸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통계가 오류가 있다고요?
예. 그걸 해석하는 게요. 예. 그게 이제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 김현정 앵커하고 저하고 예. 두 사람이 있는 경제인데 예. 김 앵커는 하루에 8시간 하고 전 실업자라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되죠.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해서 예. 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 예. 두 사람의 평균 시간은 5시간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 5시간 일하는 사회가 8시간 일하는 사회보다 노동을 덜 하는 사회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통계는 그 시간제 근로자가 많으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제 그래서 근로자가 정규직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이 많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균 일하는 시간이 작으니까 예. 작게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고용률이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제가. 근데 우리나라가 예. 전통적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낮은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건 아주 황당한 얘기예요. 두 번째 OECD 높다? 국가에서 두 번째고요. 예. 그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홍콩, 싱가포르가 2,800시간, 2,400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노동 시간은 노동 생산성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1980년대는 3,000시간 이상을 일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2,000시간으로 내려가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노동 시간이 줄어온 나라입니다. 근데 그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에서 뒤에서 서너 번째로 낮은 나라라는 건 얘기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예.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예. 여기까지 예. 이병태 예. 교수님 들을게요. 이병훈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예. 우리가 진짜 세계에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나라인 것처럼 통계를 내는 건 그 통계의 오류, 평균의 오류가 있다. 그거는 그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니까요. 그 자료를 문제 삼는 거는 맞지 않고 다만 이병태 자료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문제 삼는 해석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병태 교수님 얘기에 제가 일부는 제가 동의를 못하고 일부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예. 그 장시간 노동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좀 일자리가 제대로 안 나눠진 그런 문제를 또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일자리가 나눠지질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 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파트타임이라든가 좀 그 적게 일하고 또 자기 여가든 가족을 예.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일자리가 보다 좀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했을 때 일자리가 근로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예. 반면에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하고 일자리가 나누지 못한 채 임금 근로자들 중심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2시간 줄이면서는 예.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좀 기대하고 그러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파트타임 형태든 아니면 또 52시간 줄인 만큼 일자리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다른 선순환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 기본 생산성도 저도 예. 동의하는 것이 그것도 어찌 보면은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근로시간을 줄이고 보다 집중해서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 보존이 되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생산체제라든가 근무체제를 우리가 좀 바꿔나가는 걸로 이번 제도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이제 기본 방향에 대한 입장들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52시간 우려하시는 이병태 교수님. 교수님,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이때 말씀하셨고,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뭡니까? 이게 실시됐을 경우. 둘째는 이제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준다는 거죠. 소득이 줄어든다. 예, 우리나라가 연장 근로하고 아까 이제 왜 정규직들이 장시간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니까 평균 시간은 저는 전적으로 해석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근로 시간이 2000년대 유럽 북부에 아주 지금 근로를 제일 적게 하는 시간에 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네. 유럽하고. 그러니까 유럽보다 우리가 그만큼 생산성이 뒤져 있는 나라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일자리 나눈다는 기대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려운 게 노동시장의 고용이나 해고에 대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들이 일자리를 못 나눴기 때문에 취업된 사람한테 많은 일을 시킨 거거든요.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도 망설이는 이런 문화가 고용의 있다. 비용도 크고 해고의 비용도 큰 나라거든요. 자, 잠깐만요, 교수님. 두 가지 얘기를 함께 하시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소득이 줄어든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기본급 자체가 낮고 잔업을 한다든지 해서 초과 근무수당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던 이런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52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면 수입 자체가 확 줄어들 거다 이걸 걱정하시는 거군요. 이병태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요거 답변부터 좀 듣고 갈게요. 이병훈 교수님이 답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든 아니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 그걸 받는 사람들한테는 근로시간이 줄을 때는 이제 소득이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전국적이든 아니면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저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전에 여러 컨설팅도 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만 어떤 식의 이제 하나의 대안들을 찾느냐면은 근로시간 단축하고 앞서 논의된 노동 생산성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과거에 이를테면 10시간 일하고 10개를 생산하던 것을 8시간 일하고 10개를 생산해낼 수가 있으면은 사업주로서는 본인들의 사업 물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생산성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벌면 임금도 더 주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임금도 보존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노사 간에 아니면 또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에 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면서는 임금 보존의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부도 이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이제 여러 타격이라든가 아니면 파급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이제 규모별로 해가지고 또 1년 내지는 많게는 중소기업 같은 3년까지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임금 보존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여러 또 이제 활용 방안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병태 교수님,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면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어날 테니까 지금보다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일자리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거부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확 올릴 수 있다면 뭐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임금주도 성장론의 사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기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통계를 보면 유럽에서도요. 주간 근로시간을 48시간 하는 나라, 44시간 하는 나라, 40시간 하는 나라를 보면 시간 제한이 짧은 나라들은 저녁에 2잡 뛰고 3잡 뛰는 사람 비중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을 적게 가져가면 근로시간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녁에 다른 잡을 뛰러 가는 거죠. 편의점에 알바하러 가고 뭐 이런 식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더 위험하고 더 노동의 질만 나빠지는 거죠. 고용의 질만. 그래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정부가 줄여서 생산성이 막 올라갈 것 같으면 왜 52시간으로만 하겠습니까? 주당 한 20시간만 하라고 그러면 생산성이 몇 배 뛰겠죠. 잠깐만요. 이병훈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냐는. 좀 이병태 교수님께서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의 그동안 역사 우리 사회든 아니면 전 세계적이든 하면서 우리 사회도 48시간에서 44시간 그리고 40시간까지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항상 근로시간 단축될 때마다 저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로시간 단축되면 뭐 경제가 뭐 절단 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망한다는 얘기가 됐지만은 또 그렇게 단축되면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좀 자기 생활을 여유를 부리거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또 이제 그거를 사업주는 이제 연장을 통해서 사업을 또 문제없이 다 풀어왔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이든 아니면 노동 생활에 있어서 이제 선진화가 저는 만들어 왔던 거고. 말하자면 주 5일제 시행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염려들이 다 나왔었던 건가요? 해서 임금 소득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이제 임금 체계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나는데요. 월급제 아니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 관계없이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또 뭐 사무 관리직이라든가 영업직이라든가 대부분 있는 거고 지금 문제되는 건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저임금 노동자 시간급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노동 생산성을 좀 노사 내지는 거기에 정부가
컨설팅하면서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임금 보존을 한다든가 아니면 알겠습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는 임금 보존의 정책 지원을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방법을 찾아보자. 좀 나아가는 그런 것에 좀 효율적인 조건을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채우는 식의 논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취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마트에서 뭐 캐셔를 하신다든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업무를 하다가 딱 놓고 다음 직원한테 넘기고 집에 가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뭐 기획 업무를 한다든지 홍보 업무, 연구 업무 맞습니다.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일손을 딱 놓고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집에 가서 자기 맡은 임무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이건 너무 양으로만 나누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이병훈 교수님 답변 주세요. 이병훈이니까 이병샘 교수님. 이거 좀 찬성하시는 분이 좀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영구직이라든가 아니면 사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정의 근로시간 외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52시간의 어떤 관리를 근태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그젬트 난 이그젬트라 해서 52시간이라는 큰 틀 내에 이를테면 탄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제도 보완을 좀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이제 디지털 기술, 통신 기술을 통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근무 시간 내지는 근태라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 연장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 그거는 일단은 요번에 52시간제라는 큰 틀이 이제 마련된 거고 그 세세한 내용에 좀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좀 규정할 바는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태 교수님. 제도를 아주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보완하자. 그래 놓고 보완도 안 해요. 지금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고 기업의 경영을 위협해 놓고 문제가 되면 철저히 찾아보자. 이런 무책임한 짓들을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전문직이거나 생산 라인에서 일하거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체 우리나라 고용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이나 지식노동인데요. 이런 것들은 함부로 쪼개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 받고 일하던 일을 집에 싸들고 가서 돈도 못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지금 조금만 짧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유잼션 룰도 있고 화이트 칼라들은 이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고 영국 같으면 자기가 나는 이 48시간의 규제에서 적용받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이죠. 업트 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탄력 근무제를 6개월 또는 1년을 가지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탄력적인 허용을 하는데 이런 제도는 하나도 도입 안 하고 산업이나 개인의 처지나 또는 그 기업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획일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노동의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거기다 더 강력한 걸 적용해놓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 누가 보완하나요? 그걸? 자, 이병태 교수님 이건 마무리 발언으로 하고 이병훈 교수님 20초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국민들이 좀 더 좀 일할 만큼 하지만은 좀 더 쉴 수 있는 그것이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생산성 문제라든가 그걸 풀 길이기 때문에 이번 52시간제를 넘어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부가 제대로 좀 사전 준비가 좀 안 됐다 보니까 유예라든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좀 보완될 점들은 좀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좀 갖춰지면서 이 제도가 좀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행복이라든가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끔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52시간 맞다 쪽이신지 다시 생각해보니 52시간 문제가 있다 쪽이신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감사합니다.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손 변호사님은? 저요. 많이 합니다. 예, 길게 오래. 차라리 얼마나 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을 정도로 네. 일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도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52시간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네. 저희도 막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직.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일하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그렇죠. 지점은 굉장히 많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손 탐정님 사실은 네. 손 탐정님이 K리그 전부 챙겨볼 정도로 축구 광팬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밤새 월드컵 보세요? 많이 보려고 하는데 네. 젊을 때는 좀 봤는데요. 요즘에는 힘이 들어서 좀 못 보겠어요. 네. 아이 뭐 얼마나 드셨다고? 아니 뭐 멕시코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준 전문가로서. 지금 그 두 분의 토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시간도 초과했고 멕시코전에서도 이런 좀 근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과보다도 정말 모든 걸 불태웠다는 결과보다도 모든 걸 불태웠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을 국민들이 느끼면 국민들이 더 큰 성원 해줄 것 같습니다. 아유, 뭐 훈훈한 마무리네요. 그러니까 스웨덴전 몇 대 몇 이거를 이택수 대표하고 제가 그날 내기를 걸었어요. 커피 내기를. 네네. 둘 다 졌어요. 네네. 1대 0, 뭐 2대 1 이렇게 하셨는데 네. 청취자들 문자 중에는 딱 한 분이 0득점일 거다라고 박병준 님이 보내주신 분이 저희가 막 뒤져보니까 다 틀리셨고 한 분 마치 이분께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멕시코전 몇 대 몇? 저 0대 0 기대하겠습니다. 진단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진단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긴다는 얘기를 뭐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예, 1대 0 요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도 식힐 겸 축구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오늘 탐정에서 다룰 사건은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예. 탐정 손수호 오늘 다룰 사건 뭡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건이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입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어제 이수정 네. 교수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그 인터뷰. 너무도 미스테리하고 여전히 그 소녀의 행방을 찾을 단서 하나가 나오지 않아서 온 국민이 애가 타는 사건이에요. 네. 특히 범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예. 네. 그리고 또 실종된 여고생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예. 하지만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사건을 좀 잘 살펴보고요. 또 확인된 사실과 또 추측을 아주 비교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탐정 손수호는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많이들 아시지만 혹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 주세요. 네, 5일 전입니다. 16일 오후 2시에 여고생 A양이 집을 나섰는데요. 예. 그때 SNS 메시지를 통해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네, 아빠 친구 B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만났다. 그리고 지금 해남 방면으로 간다라고 한 건데요. 그게 마지막 문자죠. 그렇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 후로. 그런데 이 A양이 집을 나설 무렵에 이제 아빠 친구 B씨의 차가 A양 집 가까운 곳에 있는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한 600m 거리의 CCTV에 차가 서 있는 게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몇 시간 후에는요. 여기서 한참 떨어진 마을에 있는 CCTV에도 찍혔어요. 예. 근데 그 마을이 바로 이 아빠 친구 B 씨가 어릴 때 살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2시간 반이 지난 오후 4시 반경에 이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 역시 바로 이 마을에 있는 야산이었죠. 자, 저희가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 간에 나눈 어떤 대화 문자 메시지라든지 통화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의 차도 도안면이라는 곳에 2시간 머물렀던 것.
그리고 이 소녀의 전화도 도안면 야산에서 끊긴 것. 이렇게 따로따로 단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유추해 보면 같이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A 양이 그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제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빠 친구, 그러니까 남편 친구인 그 B 씨의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랬더니 이 B 씨가 뒷문으로 나가서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초인종만 눌렀을 뿐인데 혼비백산돼서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네, 가족들에게 불 켜지 마라. 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달아난 B 씨가 다음 날 새벽 인근에 있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집을 그렇게 혼비백산돼서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시신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유서도 없었어요. 네, 하지만 이 B 씨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이죠. 예. 오후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옷가지로 옷으로 보이는 것들을 불에 태우고 또 자신의 차를 세차했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그게 이제 후에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런데 경찰이 또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 B 씨의 집, 또 자동차, 또 식당 등을 다 수색했는데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기막힌 노릇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A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제 이수정 교수한테도 들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A 양의 귀가가 늦어지자 어머니가 이 아빠 친구, 그러니까 남편 친구 B 씨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가서 초인종 눌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B 씨가 아빠 친구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친구였다면서요. 그럼 남편한테 묻거나 남편이 찾아가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엄마가 남편 친구를 아빠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약간 좀 의아해서 예. CBS 기자를 통해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이 A 양의 부모가 좀 별거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그 A 양이 늦게 오자 이제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이제 A양 친구들에게 수소문하다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B 씨와 만났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찾아갔는데 경찰이 우선 이 A양의 그 부모부터 조사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 특이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부는 별거 중이었고 아이는 남편하고 살고 있었던 네. 거예요. 여고생은. 그랬는데 찾으러 간 거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이 사건의 키는 이 아빠 친구 B 씨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B 씨는 목숨을 끊었고 A 양은 행방불명이고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런데요.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이에요. 뭐였죠? 고3이었어요. 이제 고3인 이 여학생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집을 나섰는데 실종됐습니다. 예. 그런데 전에 이 양이 이제 잠시 머물렀던 그 숙소에 고시텔에 거주하는 다른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성을 만나기로 했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어요. 예. 그래서 경찰은 이 남성을 의심하고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이 남성이 2주 뒤에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역시 유서가 없었어요. 굉장히 이 강진 사건하고 좀 뭐 아직 모릅니다만 네네, 흡사합니다. 근데 이 사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미제 상태인데요.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실종된 이 양도 찾지 못했고 끝내 못 찾았어요? 네, 지금 현재 시신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네. 여전히. 그리고 또 C씨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남성의 범행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제 흡사한데 결과는 제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으로 돌아와서 손수호 탐정이 확인해 보려는 지점 뭡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좀 의문점을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의문점. 과연 아르바이트의 실체가 무엇인가? 아빠 친구 따라서 아르바이트 가고 있어 할 때 그 아르바이트가 도대체 뭔가 저도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A양은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에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요? 아빠 친구 B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로 했다는 건데요. 실종 당일에도 아르바이트 소개받으러 해남에 간다면서 집을 나섰거든요. 네, 따라서 실제로 아르바이트 소개가 있었는지 아르바이트를 갔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주목할 부분이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 소개해 줄 수 있는데 네. 비밀로 하라고 그 아저씨가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무슨 아르바이트길래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뭔가
부적절한 뭔가 알리면 안 되는 아르바이트였던 게 아닌가라는 상상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의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해남에는 지금 해남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차가 발견된 곳 그 야산이 해남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갈림길이 있는데요. 네. 갈림길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의 진행 양상과 시간을 볼 때 해남으로는 아예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예 그 방향이 볼 수 아닌 있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길로 안 간 것으로 지금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A 양이 해남 간다는 거 뭐 잘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이 아저씨한테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실종 전날 친구한테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일 아르바이트 간다. 네. 내 메시지를 잘 봐라. 아저씨가 알바 소개해 준 거를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 달라. 요게 중요해요.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 줘. 그리고 너 이거 카톡 잘 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경찰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친구와의 SNS 문자 대화 사이에 예. 웃음 표시, 이제 그 문자 메시지 보낼 때 크크크. 키역. 예, 이런 거 웃음 표시 많이 보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대화 사이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어제 보도 네네. 하루 종일 된 게 나 무슨 일 생기면 뭐 신고해줘라는 걸 남겼다. 이게 굉장히 하루 종일 보도가 크게 됐는데 거기에 크크크기 있는 건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이게 진지하게 위험성을 인지하고 혹시 일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또래 소녀들은 원래 그 SNS로 대화 나눌 때 크크크를 원체 많이 써요. 진지한 얘기에도. 그것도 고려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요. 근데 적어도 이제 당시에 그 A 양은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해남으로 간다는 말도 A 양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 가능한데요. 네. 하지만 당시의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를 볼 때 이게 그 해남으로 가지 않고 그 다른 마을의 야산으로 이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B 씨가 A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죠. 처음에는 해남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돌렸거나. 경로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B 씨가 아빠 친구가 처음부터 A 양을 속여서 뭔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손탐정님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 B 씨로 인해서 A 씨가 A 양이 변을 당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경찰도 이제 계획성이 엿보인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간 거. 아니 네네. 애 찾으러 엄마가 왔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또 세차를 급히했다는 점 등등 또는 뭐 태웠다는 점 이런 걸 종합해 보면요, B 씨가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미스테리는요, 이제 B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 그랬다면 그게 계획된 범죄였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만약 이게 범죄였다면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우발적인 거였을까? 계획적인 범죄로 볼 그런 정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그 A 양에게 아르바이트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남으로 간다고 하고는 또 다른 쪽으로 가기도 했거든요. 블랙박스를 일부러 꺼놓고 다녔고 또 실종 당일에 휴대전화 자신의 가게에 놓고 나갔고.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게에 두고 갔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근데 이 소녀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서 만나고 뭐 이러려면 휴대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명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 범죄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또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집에 와서 이제 옷도 태우고 급하게 세차했거든요. 미리 계획했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노출되게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뭐 계획적으로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남자가 집으로 왔겠습니까? 도주로까지 확보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지 집에 와서 있었을까요?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찾아온 이제 A 양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놀라서 밖으로 도주하고 또 바로 목숨을 끊고 하는 걸 볼 때 대단히 치밀하게 미리 범죄를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만약 범죄라면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범죄라면 계획적인 것은 일단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쪽이 더
맞다. 물론 이제 뭔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계획을 하고 A양을 만났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다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걸 감추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자포자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가능하겠죠. 추정도 해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는 추정입니다. 지금 아직 실마리가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다음 미스테리 뭡니까? 네. 여고생 A양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소녀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손탐정님? 좀 희망을 담아서 보자면요. 이게 어디 생존해 있다면 사실 6일째 연락이 아주 없고 아예 없고 또 생활 반응 전혀 없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맞아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이제 감금되어 있거나 또는 큰 부상을 입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감금되어 있거나 부상당해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처지이거나 이거일 가능성. 왜냐하면 단순 가출 가능성은 좀 적잖아요. 사실 이 아이의 생활을 쭉 봤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또 가출이 아닌 것처럼 꿈에서 가출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아주 배제는 못한다. 네. 하지만 이제 사고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안타까운 높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A양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만 지금 경찰이 두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은 사실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이쪽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도 지금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야산뿐 아니라 이제 그 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그 지역까지도 수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800명의 인원이 그 수색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이석재님이 근데 통신사에 자료 요청 못합니까? 그 남성의 휴대폰하고 이 아이의 휴대폰 자료 쭉 뽑아보면 뭐가 나올 텐데 했는데 그 남성이 식당에 놓고 간 폰에는 없답니다. 아무 자료 없고요. 이 소녀의 폰도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 남성과 연락을 뭐 계속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흔적은 없답니다. 최근 6개월치를 다 확인해봤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궁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부모 속은 터지는데. 여기까지 손소탐정님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죠. 오늘 여기까지 미스테리를 좀 찾아가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탐정 손수호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스튜디오로 전화를 주신 청취자가 계시네요. 이름은 안 밝히셨어요. 연봉 6천만 원 받다가 그만두고 4천만 원인 회사로 옮겼는데 그 후로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직장 내 간부 갑질 그리고 매출을 좀 정확히 나누는 이것만 바로잡아도 얼마든지 52시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김환기 님도 단축이 아니고 이게 정상화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면에 2549님 52시간 되면은 월급 확 줄어듭니다. 돈벌이 안 되니까 투잡을 생각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9797님 잔업을 못하게 되면 한 달 수입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걸 노동자들이 반기겠습니까? 하셨고요. 1339님 내가 일요일이라도 내서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일을 못하게 규제합니까? 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반면에 9883님은 8시간 근무하는 곳으로 이직했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 이게 참 팽팽하네요. 이거 혹시 집계 가능한가요? 너무 많이 와서 좀 빚기는 힘든가요? 집계는 조금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문자는 자유롭게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뉴스쇼의 대기자가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는 뭐예요 근데? 항상 대기하는 사람.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건이 있나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기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직, 부장, 국장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일선에서 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대기자인 거고 그렇게 해라라고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게 대기자예요.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대기자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와이뉴스? 앞서 소개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죠. 지난 6월 4일에 갑질 폭행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기각이 된 겁니다. 기각 뒤 또 기각. 예.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 사실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일단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뭔가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서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정도의 사안인데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럼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고 법원은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어제 낮에 법조인 한 10여 명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모두? 네. 다 기각이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견이 없어요? 손수호 변호사에게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각될 걸 예상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그 정도 혐의는 벌금 사안인데 구속영장은 지나치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최근에는 그 진단 사주가 나오는 폭행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데 추세가 점점 안 하는 추세인데 예. 이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재판에서 다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집착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기각 사유도 비슷한 거였죠? 지난번도? 지난번 조금 좀 다릅니다. 지난 6월 4일 기각되는 통상적인 영장 기각 사유하고 비슷합니다. 당시는 범죄 혐의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법률가 권영철 대기자가 붙잡고 물어본 법률가 모두 다 구속이 무리하다라고 했던 이 사건에 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검찰은 그럼? 첫 번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한 걸 청구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수사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마 빠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검찰로서는 사법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그 피난을 다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법원으로 보내서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법원은 기각할 수 있지만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각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본 검찰 내에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청구하기로 해서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YTN에서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죠. 새로운 게 또 하나 공개됐어요. 이거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전기사한테 그렇죠? 자신의 수행비서 운전기사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희 씨가 얘기하는 부분 들어보시죠.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어디다가? 또 오늘 상품 처발 지어갈 거야. 뭐라는 거? 왜 넥타이 매냐? 왜 개인 전화 뭐 어떻게 하냐? 전화기 2개 들고 있는데 왜 개인 전화 왜 들고 오냐? 삑 소리는 뭐예요? 욕설이죠. 우리가 저 방송에 털기는 좀 그런 욕설들을 처리한 겁니다. 참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와 조현아, 조혜면 두 딸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그 비난이 고스란히 검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군요. 안 그래도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인데.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청구한 이유. 법 적용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형평성이요? 검찰 핵심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면서 공공기관을 속인 부분이 있다.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희 씨는 안 한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법조인들은 다 이 정도 사안은 구속영장 구속 안 되는 거라며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통상 청구하지 않고 벌금 사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인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이게 검찰이 설명했습니다. 기각은 되더라도 이 정도면은 청구는 한다. 그 말씀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그런 난감함이 있는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2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됐으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앞서 설명한 대로 경찰이 한 번,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한 번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를 했죠. 예. 두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하면은 검찰이 모아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예. 또 관세청에서 진행 중인 밀수 혐의도 아직 남아 있고요. 검찰이 명시적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할 것이다. 이제 이번엔 청구가 되는 참새판이네요. 검찰 단계에서는 청구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의 한 중견관부는 처음부터 사건을 모아서 검찰에서 수사했다면은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할 이유가 없지만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오는 걸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지금 두 가지 네. 방향의 문자가 옵니다. 하나는 족발 경영의 문제점이 정말 이거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 이 갑질하는 모습들. 경영권 내려놓고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한 방향은 물론 이 사람들 참 괘씸하고 너무한다 싶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들이 대거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마녀사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자가 양분돼서 들어오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한진그룹 가족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지 않습니까? 너무하죠. 어머니 이명희 씨와 딸 조혜나 씨, 조현민 씨의 갑질은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론의 질타가 거센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과 사법 처리는 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법 처리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진그룹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양호 회장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지금 이제 이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니까 범정부적인 대응이죠. 그래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먼지 털듯이 털면은 무사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사법 경찰관들이 개인이나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큰 겁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비난은 비난하고 반드시 이 문화는 시정해야 되고 언론들이 나서서 보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어떤 사법 처리까지 얹혀서 같이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들. 족발 경영의 문제점 크다는 거 드러났으니 경영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쯤 되면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의 의견이. 예, 그 의견도 상당히 높다는 걸 이 한진그룹 일가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는가?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택수의 여론에서 이거 한번 돌려보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